올해 초부터 숨통이 좀 트일 정도로 조금의 여유를 찾았네요. 이전까지는 유튜브라는 걸 거의 보지 않고 살았는데 남편이 이 채널을 자주 보는 걸 보고 저도 덩달아 구독자가 되어 중독이 될 만큼 수시로 사연을 듣고 보고 있답니다. 다들 기구한 삶을 사신 것 같아 가슴이 매우 아프기도 했고 시원한 복수에 저 역시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거의 모든 사연을 듣고 보니 제 이야기를 전해드릴 용기가 생겼습니다. 저도 여러 사연의 주인공들처럼 기구한 인생과 반전 드라마 같은 인생의 경험을 마주했거든요. 그럼 몇 자 적어보도록 할 테니 귀를 기울여주세요. 부산의 한 판자촌에서 유년 시절을 시작해 초등학교 때까지 자랐습니다. 시청에서 불법 판자촌 철거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그곳에서 지냈어요. 저희 가족은 부모님과 세 자매로 5식구였는데 부모님이 일용직 어부로 일하며 생계를 겨우 유지했답니다.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사는 수준이어서 저희는 판자촌을 떠나 한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도 경쟁률이 너무 심해서 만약 떨어졌다라면 길바닥에서 노숙해야 했을 겁니다. 그렇게 겨우 보금자리를 얻어 성장기를 보낼 수 있었죠. 세월이 조금 지나 언니들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돈을 벌러 다녔습니다. 어시장에서 호객행위와 상차림과 청소 등의 일을 했답니다. 저 역시 중학교를 졸업하고 언니들처럼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배멀미를 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 어부로 살게 된 거죠. 일은 힘들긴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바다 위에서 일한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열심히 살았답니다. 저까지 돈을 벌러 뛰어들었으니 저희 5식구 모두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거였죠. 그래서 전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금세 벗어날 줄 알았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던 저희에게 나가라는 명령이 떨어졌거든요. 그 아파트가 공무원을 위해 지어진 곳이고 당장 들어와야 할 공무원들이 있으니 떠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집 식구들도 쫓겨나야 했죠. 저희 5식구는 함께 살 집을 구하려고 돈을 모아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의 절반도 안 되는 돈이 모였습니다. 그 돈으로 저희가 이사한 곳은 어느 주택집의 지하방이었답니다. 그곳은 창고로 쓰이던 곳인데 저희가 오갈 데가 없어서 사정을 해서 그리로 들어가게 되었죠. 학교까지 포기하고 돈을 벌게 되면 인생이 좀 나아질까 싶었더니 지하로 들어가는 결과를 얻었네요. 이후 언니들은 각자의 배필을 만나 시집으로 들어갔고 저와 부모님 셋이서 지하방을 지켰습니다. 개순아, 이제 너도 시집가야 하지 않겠니? 엄마의 물음에 저는 엄마, 내 나이 20도 안 됐어. 무슨 시집을 벌써 가. 그리고 결혼은 나 혼자 해? 나를 책임질 남자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하고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시집을 가야 더 좋은 시댁을 만날 수 있다며 선자리를 찾아다니셨습니다. 그 등살에 저도 푸념하고 결혼할 상대만 나타나면 시집을 가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독하게 가난한 저희 집과 차돈을 맺고 싶은 부잣집은 어디에도 없었답니다. 제 얼굴이 빼어나게 예쁜 것도 아니고 학력이 좋은 것도 아니었으니 누가 저를 데려갈 생각을 했겠습니까? 결국 부잣집 며느리로 들어가는 걸 포기하고 말았죠. 그래서 저는 결혼할 바에야 일이나 열심히 해서 돈이나 왕창 모으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배를 타고 일했더니 몸은 상했지만 주머니가 채워져서 보상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수년간 일해 모은 돈으로 부모님의 돈을 보태어 지하방을 벗어나 방 2칸짜리 주택에 전세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집이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허름하고 낡은 집이었지만 처음으로 제 방이 생겼다는 것에 무척이나 기뻤고 화장실도 집 안에 있어서 신기했던 순간들이었죠. 저희 부모님과 저는 매일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일하다 보니 피부가 까맣게 타서 누가 봐도 뱃일하는 사람으로 보였답니다. 제 나이 30이 되어서야 좋은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도 저희 식구처럼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었는데 뱃일을 하다가 인연이 되었답니다. 저와 그이는
매우 짧은 연애를 하고 결혼식을 생략하고 단칸방을 얻어 살림을 차렸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30 넘어서 부모님과 사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빨리 같이 돈을 벌어서 예쁜 가정을 꾸리려고 이 같은 결정을 했답니다. 저희 부부는 누구보다 함께 뱃일을 하며 돈을 차곡차곡 모았고 결혼한 지 3년 만에 10평짜리 집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전세가 아닌 자가로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마음의 여유를 찾고 했으니 자식을 낳기로 했답니다. 남편은 아들, 딸 구분하지 말고 하나만 낳아서 제대로 키우자고 말했고 저도 같은 마음이어서 아이 하나만 건강하게 낳기를 기도했죠. 하지만 임신은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남들은 아이 서너 명을 아무렇지 않게 잘 만났던데 왜 저희는 하나도 이렇게 힘든지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병원에 찾아가 검사를 받아봤는데 제 몸이 망가져서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6살 때부터 몸이 부서져라 이만했으니 여러 곳이 고장날만 했죠.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께 염치가 없어 고개를 들지 못했답니다. 아가, 괜찮아. 아이가 없다고 하늘이 무너지니? 그리고 무슨 죄라도 지었어? 고개 들어. 어머님 죄송해요. 예쁜 손주를 꼭 안겨드리고 싶었는데 제 몸이 망가져서 절대 아이를 가질 수가 없네요. 일말의 희망 따위도 없다고요. 그런데도 괜찮으세요? 그렇다니까. 어차피 애를 낳으면 돈만 많이 들어.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보다 더 궁핍하게 살 거라고. 또 애한테 가난을 대물림 해주는 것만큼 못난 짓도 없어. 차라리 잘된 일이니까 속상해하지 마. 어머님 고맙습니다. 세상에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가 또 계실까요? 으이그, 나야말로 며느리 하나를 제대로 얻었어. 세상에 너처럼 착하고 예쁜 며느리가 또 있을까 싶다고. 시어머니는 한결같이 저를 예뻐해 주셨고 고운 말씀으로 감동을 주셨습니다. 남편 역시 시어머니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 엄청 착하고 순한리순한 남자였네요. 한편 부모님은 뱃일을 쭉 하시다가 다른 일로 바꾸셨습니다. 부산에 새로 생긴 이불 공장이 있었는데 월급을 많이 준다고 해서 그리로 들어가셨어요. 물론 일은 엄청나게 힘들어서 몸고생이 늘어나게 되었죠. 엄마 아빠, 도대체 왜 공장으로 들어간 거야? 그 공장장 악명 높은 사람이라던데. 사람을 노예처럼 부려먹는다고 소문난 사람이라고. 뱃일로 두 분이 먹고 살 만큼 벌었잖아. 개순아, 이 엄마가 한이 있어. 우리 딸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시집을 보낸 거. 아빠랑 내가 조금 더 고생해서 딸들에게 조금의 재산이라도 물려주고 싶단 말이야. 엄마도 참, 언니들 다 잘 먹고 잘 살아. 나도 성실한 남편과 좋은 시어머니 만나서 잘 살고 있고 이젠 두 분을 위해서만 살면 되는데 왜 고생을 사서 하는 거야? 그래도 부모 마음이라는 게 있어. 우린 죽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돈을 벌어 적은 재산이라도 물려줄 거야. 제가 아무리 말려봐도 부모님은 항소고집을 부리며 공장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갈수록 말라가는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온 식구가 고생을 하며 삶을 살아가며 제 나이가 어느새 40이 되었답니다. 남편과 저는 자식이 없으니 다른 목표를 세웠습니다. 언젠간 선박을 마련해 선장이 되어 떼돈을 벌기로 말이죠. 이대로만 돈을 모으면 수년 안에 배를 한 척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의 고모가 돌아가셨는데 유산을 받을 친척이 시어머니가 유일했답니다. 물론 고모님이 돌아가신 건 너무나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고모님의 보험금과 수많은 재산을 시어머니가 받게 되셨어요. 얘들아,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우리 고모가 남겨주신 재산이 무려 50억이야. 엄마, 그게 진짜야? 50억이라고? 우리 그럼 떼부자가 된 거네? 그렇다니까. 우리 고모가 이런 재산을 숨기고 있을 줄을 꿈에도 몰랐다니까. 이건 하늘이 우리에게 준 기회야. 아가, 그동안 고생 많았지? 이제부터는 이 시애미만 믿고 편하게 살아보렴.
감사해요, 어머님. 제가 이런 기쁨을 같이 누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기쁘고 감사해요. 너도 우리 식구인데 당연히 함께 누려야지. 아무튼 너희들은 이제 일부터 때려치워라. 시어머니는 수많은 재산을 상속받고 저희 부부가 뱃일을 그만하게 해주셨습니다. 마음 같아선 저희 친정 부모님도 도와달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염치가 없어 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시어머니 덕에 뱃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마련한 대저택에서 남편과 셋이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저는 살림과 내조를 맡기로 했고 남편은 시어머니 권유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시어머니는 많은 돈을 가지셔서 매일 여행과 모임을 하시느라 바쁘게 지내셨고요. 매달 시어머니께 생활비를 받으며 집안일만 하니 적응이 되지 않았는데 이것 또한 시간이 지나니 익숙해지더군요. 그런데 해가 한번 바뀌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돈이 사람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듯이 점차 변하셨어요. 아가, 너 내가 준 생활비를 네 친정에 가져다 줬다며. 아까 네 엄마가 전화했더라. 나한테 고맙다고 말이야. 어머님 죄송해요. 지금 아빠가 허리를 다치셔서 엄마 혼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어서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드리고 싶어서 용돈 좀 보내드렸어요. 네가 뭘 착각하는 모양인데 내가 부재가 되었다고 네가 내 돈을 그렇게 흥청망청 쓰는 건 아니지 않니? 안 되겠다. 앞으로는 가계부를 써서 매일 보고하도록 해라. 네, 죄송합니다, 어머님. 시어머니는 처음엔 그러지 않았는데 갈수록 당신의 돈이 저에게 나가는 걸 매우 아까워하셨습니다. 남편에게는 사업 자금으로 수억 원을 쉽게 내주셨는데 말이죠. 한 식구라고 하시고 저에게 야박하게 구시는 게 못내 섭섭했답니다. 그리고 남편은 사업을 3번이나 말아먹었어요. 예전의 성실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사업이 망하는 게 크게 놀라운 일이 아니었답니다. 그이는 매일 비싼 술집에서 술을 먹고 새벽에나 들어왔습니다. 또 술 마셨어? 당신 요즘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일도 하지 않고 있으면 집에서 나랑도 시간을 보내야지. 마누라가 또 잔소리네. 야, 누구 덕에 이런 집에서 사는지 까먹은 거냐? 호강하고 잘 살고 있으면 입 닫고 조용히 살아. 호강?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마음대로 돈을 써본 적이 몇 번이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 집에서 들어와서 한 거라고는 집안일이랑 밥 차리는 것밖에 없다고. 누가 보면 나를 식모로 생각할 정도야. 저는 쌓여있던 감정을 남편에게 쏟아내자 시어머니가 방에서 슬며시 나오셨습니다. 뭐? 식모? 치, 이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별소리를 다 하네. 너 나 아니었으면 아직도 떼약볕 아래에서 물고기나 잡으며 살았을 팔자야. 내가 팔자 고쳐줬더니 겨우 한다는 소리가 식모라고? 나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그리고 내 아들이 술 좀 마시고 들어오는 게 화낼 일이니? 남자가 비즈니스도 하고 친목을 다지려면 술자리는 기본 아니야? 어머님, 제가 목소리가 커서 깨셨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틀린 말은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집에 들어와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생활비를 받는 거 말고 따로 용돈을 받아본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제 사정을 생각하면 뱃일로 돈을 버는 게 낫겠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시애미한테 돈 내놓으라는 소리를 하는 거냐? 이게 칼만 안 들었지 강도가 따로 없네. 아주 무서운 년이었어. 난 이런 애인 줄도 모르고 며느리로 받아들였으니. 아이고 내 팔자야. 아휴. 애도 못 낳는 년이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기세등등한지 모르겠네. 어머님 말씀이 심하세요. 애 못 낳는 년이라뇨. 언제는 애가 없어도 아무런 상관없다고 하셨잖아요. 그거야 돈이 없을 때 한 소리지.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잖아. 하여튼 너 이 집에서 쫓겨나기 싫으면 처신 잘해라. 어? 그렇지 않으면 며느리를 바꿔버리는 수가 있어. 시어머니의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봐도 참 바보 같은 순간이었죠. 남편은 매일 유흥을 즐겼는데 룸살롱과 젊은 여자들이 접대하는 술집을
뻔질나게 드나들었습니다. 주머니에 라이터를 보고 알게 되었는데 그이는 아무렇지 않게 남자들은 원래 다 이런 데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여기 가서 허튼 짓을 했겠냐? 다 일 때문에 가는 거니까 괜한 시비 걸지 말라고 라고 말하며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싫어. 내 남편이 이런 술집 다니는 걸 어떻게 두고만 보고 있을 수 있어? 앞으로는 절대 가지마. 이 옆에 내가 또 가르치라고 하네. 야, 내가 밖에서 뭘 하든 간에 상관하지 마. 그렇게 찝찝하면 이혼하고 이 집에서 나가면 될 거 아니야. 당신 지금 이혼이라고 했어?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이혼이라는 말을 이렇게 쉽게 해? 진짜 질린다 질려. 애도 못 낳는 년이 기만 살아가지고 아주 발광을 하네. 야, 꼴 보기 싫으니까 너 작은 방 가서 자라. 내 눈앞에서 꺼지라고.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무시와 막말을 들으며 지냈습니다. 이렇게 평생 살아야 하나 고민을 거듭했죠. 그리고 며칠 뒤에 시댁에서 계속 참고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저희 아빠가 허리를 수술받게 되었는데 실비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큰 액수의 병원비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앞에 앉아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돈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아빠가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셔서 병원비랑 수술비가 당장 필요해요. 뭐? 수술? 네 애비는 뭐 하는데 허리를 다쳐가지고 내 지갑을 열게 하는 거냐? 그리고 내가 무슨 요술램프도 아니고 돈 달라고 하면 무조건 돈을 줘야 하니? 죄송해요 어머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아니 빌려주세요. 제가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어떻게 갚을 건지 설명해봐. 네? 그럼 제가 뱃일을 하든 알바를 하든지 해서 어머님 돈을 갚도록 할게요. 그렇다면야 내가 인심을 써주도록 하지. 대신 차용증 한 장 쓰도록 하자. 이자는 10부로 하자. 10부요? 그 정도면 거의 사채이자 아닌가요? 너무하세요 어머님. 싫으냐? 싫으면 간두고. 저는 은행을 가봤자 대출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시어머니께 높은 이자를 갚더라도 빨리 빌려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차용증에 사인을 하고 아빠의 수술비와 입원비를 빌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윽고 병원비를 계산하고 아빠의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부모님은 시어머니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돈 덕분에 돈 걱정 없이 태어나게 되었구나. 개순아, 앞으로 시어머니한테 잘해드려. 그분 아니었으면 이 많은 병원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했을지 상상도 안 된다. 그렇죠. 시어머니가 좋은 분이라 흔쾌히 돈을 내주셨어요. 나중에 제가 갚겠다니까 그럴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진짜 좋은 시어머니시죠? 저는 애써 거짓말을 하며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자 시어머니가 얘, 너 내 돈 갚으려면 이렇게 꾸물거릴 시간이 있는 거니? 라며 재촉하셨습니다. 저는 곧바로 시댁에서 빠져나와 급하게 일을 구하러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순댓국밥집 앞에 아줌마 구함이라고 쓰여있는 걸 보자마자 불이 나게 들어갔습니다. 사장님으로 보이는 아주머니께 고개를 숙이며 당장 일을 시작할 수 있으니 받아달라고 부탁했죠. 사장님은 제가 워낙 급해 보여서 그랬는지 바로 앞치마를 건네주시며 일을 가르쳐 주셨고 서빙부터 시작해 주방 설거지와 조리 방법을 배웠답니다. 그렇게 한 달 뒤 제가 번 돈은 고스란히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시며 남은 금액과 이자를 저에게 보여주셨답니다. 정말 더럽고 치사했지만 일단 아빠의 병원비를 갚는 게 최우선이었으니 이를 꽉물고 참고 또 참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와중에 한 손님이 저에게 치근덕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걸 말로만 들어봤지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답니다. 기분 나쁘게 대하는 건 아니었는데 자꾸 자기야 밥을 먹자, 커피 마시자 등등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저씨, 저 유부녀예요. 저한테 그만 좀 쭈쭈갑대세요. 아, 결혼하셨군요. 죄송합니다. 아셨으면 식사나 하시고 조용히 가세요. 제가 유부녀임을 밝히자 더 이상 치근덕대지 않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유부녀라고 말할 걸 하고 후회했답니다. 그래도 손님은 저희 식당에 매일 오셨어요. 민망하고 창피해서 다신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매일 발길을 끊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식당 사장님과 다른 종업원들과도 매우 친한 사이더라고요. 사장님은 그 남자 오래된 단골이라며